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이야. 우리 집에선 개를 키웠어. 3마리. 퍼그랑 보스턴 테리어랑 그 둘 사이에 자식까지 3마리야. 솔직히 처음에는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얘들이 귀엽더라고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애교가 넘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3마리가 다 뒤를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야. 강아지도 조그맣고 인형 같아서 있지 손바닥 크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말랑말랑 폭신한 게 최고였어. 그래서 나는 그 개들 3마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안 가르친 건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용변은 정해진 자리에서만 보고 사람한테 함부로 짖지 않고 다른 개한테 싸움도 걸지 않고 손도 집에 들어가도 가능했어. 참고로 우리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 2층에 한 방을 통째로 개들 방으로 쓰고 있었어. 평소에는 1층 거실에서 지내게 하고 잘 때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2층으로 이동시키는 식이었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말이야. 1층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평소처럼 개들을 1층으로 옮긴 다음에 놔뒀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말이야. 그 어떤 전조도 없이 짖어대는 거야. 개들이. 3마리가 동시에 컹컹컹하고. 진심 우리 집에 분양된 직후에도 이렇게 짖진 않았는데 말이야. 그 정도로 심하게 짖는 거야. 당연히 깜짝 놀랐지. 왜냐면 지금껏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뭐 아무튼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때는 밤이었고 이웃집에는 민폐라 일단 짖지 말라고 혼내봤어. 그러니까 잠깐 조용해지더라고.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컹컹하고 다시 짖기 시작했어. 아까 위에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예의 범절 교육은 다 해뒀고 지금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로 개들을 2층에서 강제로 쫓아냈어. 이웃 사람이 민원 넣는 것도 싫고 말이지. 그러니까 개들은 조용해지더라고. 그날은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우리 집 개들이 1층에서 짖게 된 건. 근데 짖긴 하는데 나나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안 그래. 오직 1층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만 짖어. 잠시 물건을 찾으러, 잠시 화장실 좀,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짖더라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동물병원에도 데려가 봤어.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근데 수의사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하는 거야. 지극히 건강하다고, 그보다 예방접종 받으러 와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럼 교육이 잘못됐나 싶어서 훈육교실 같은 데도 데려갔어. 그랬는데도 훈육 선생님이 보기에는 딱히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시더라니까. 참 착한 아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 뭐 실제로 훈육교실에서는 얌전했었고 선생님한테 짖거나 깨물려고 덤비지도 않았어. 그래도 요새 자주 짖던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짖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셨어. 원인이라고 해도 짐작 가는 거는 1층 거실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짖게 되는 원인이랄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사소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 그 실험이란 평소엔 2층에서 지내는 개들을 딱 하루만 거실로 옮겨보자는 것. 실험이라고 할지 그보다는 거실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훈련이랄까. 평소에는 설치해놓지는 않지만 우리 집엔 비바람을 막는 덧문이 달려있어서 개가 짖어도 그렇게 소리가 밖으로 새질 않아. 이웃집에도 폐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이유로 이 실험을 시작해봤지. 역시 거실에 사람이 있을 때는 정상, 하지만 잠깐이라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바로 짖는다. 짖을 때 언제나 특정 방향으로 향하진 않는다. 단 3마리가 동시에 짖을 때는 다 같은 방향을 향한다. 이건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개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밤이 오면 개는 거실에 그대로 두고 내 침실로 돌아갔어. 뭐 시끄럽게 짖어대지만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었지. 거실 문을 닫으니 짖는 소리는 거의 새지 않았어. 개들이 짖으면서 드륵드륵 문을 긁어대는 게 불쌍했지만 이것도 거실에 익숙해지기 위함이야. 응석을 받아줄 순 없지. 그런 느낌으로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침실로 돌아갔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실수였지. 이미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거실로 가보니까 개가 모두 죽어있는 거야. 목을 메고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본 적 있어? 나는 없지만 듣기로는 그런 시체는 항문에서 배설물을 쏟아내고 죽는다지.
정말 그런 느낌으로 우리 집 보스턴 테리어도 입에서 대량의 침을 흘리면서 튀어나올 듯 눈을 치켜뜨고 배설물을 쏟아낸 채로 누워있었어. 강아지랑 퍼그는 거실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땐 정말 당황해서 아침 일찍 수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얼른 병원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거기서 정말 크게 혼났어. 당신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 목에 있는 힘껏 조른 흔적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수의사는 아무래도 내가 졸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당연히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가족도 그래.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럼 누가 걔를 죽인 거지? 집에 정신병자라도 들어왔던 건가? 하지만 집에 어지러진 흔적은 없었어. 도둑 맞은 물건도 열쇠가 열린 흔적도 없었어. 병원에 가려고 나갈 때 보니 집 문은 잠겨 있었고, 그럼 도대체 뭐가 걔를 죽인 거지? 라는 의문이 남지.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역시 거실에 걔를 옮기는 건 관뒀어. 이제 두 번 다시 거실로는 안 데려가. 솔직히 우리 집 개를 죽인 게 누구든 간에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까는 가족이 죽였을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의심이 가. 가족들 사이가 개가 살아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나빠졌거든. 아마 내가 의심하는 걸 아는 거겠지. 그래도 제일 증오스러운 건 거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는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야. 아무리 후회해도 끝이 없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이해가 되더라. 솔직히 말하면 만약 그때로 되돌아가면 그 당시에 나를 죽여서라도 말리고 싶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동물들을 싫어하는 장소에 억지로 가두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비록 그게 집 안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아마 최근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전라도에서도 폭우가 엄청났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고 그때 저희 동네에도 미친듯이 비가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월세방은 안 잠겼는데 문제는 제가 하필 고시생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도 미련하게 독서실에 가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엄청 하자 있는 곳입니다. 비가 안 와도 지하실에 물이 차 있는 수준으로 낙후된 건물인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 지하실은커녕 1층도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렸죠. 아마 뉴스나 영상을 통해 물이 찬 건물의 모습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곧바로 도망치는 게 맞았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글을 쓰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죠. 역같은 고시생 마인드 때문에 부랴부랴 사물함에서 교재, 필기, 노트북을 챙겼고 그 짧은 새 이미 출입문에는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은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미 1층은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들고 헤엄쳐서 나가면 죄다 젖을 게 뻔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없으니 건물에 남아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독서실 위층이 있어서 그나마 물을 약간이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인 것은 독서실 위층이 뭐하는 곳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혹시 폐병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실 위층에 폐병원이 있었는데 문을 닫은 지 좋게 몇 년은 되어 보였고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출입문을 건들지도 않았고 그냥 계단에 앉아 시간만 축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물에 지하실이 있는데 대충 계단에서 봐도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일 정도로 수심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1층도 잠겼고 독서실도 잠기고 있는 마당에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니 2층이 병원 진료동 같아 보였고 3층에는 병동 같은 게 있었는데 3층은 열어보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일 위로 도망가려고 옥상에 올라갔지만 옥상문도 열리지 않았죠. 이때 진짜 인생 엿됐구나 싶었는데 그나마 열려있는 2층 진료동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닫혀있다고 해도 수위가 외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2층 이상으로 쉽게 물이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됐는데 이러니 장수생으로 살고 있구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계단 바로 밑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는 걸 보고는 무작정 2층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디퓨저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게 맞는데 문을 열자마자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시체 몇 구가 섞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몇 년을 방치해두고 이렇게 썩히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그냥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솜이 다 빠진 소파에 앉아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무섭고 냄새도 이상하고 밖은 물이 차고 있으니 단번에 패닉에 빠지더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일단 더 높이 올라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2층을 더 둘러보니 저 끝에 비상구 등이 붙어 있었고 문고리를 돌려보니 다행히 열려 있어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의 지독한 냄새를 더 이상 못 맡을 것 같아서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갔죠. 비상용 계단으로 올라가 병원 내부를 보니 2층과 똑같이 먼지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침대도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나마 냄새가 덜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고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익산 전체에서 이 건물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2층에 물이 차겠습니까? 결국 물이 차야 2층에 있는 냄새의 근원이 올라오는 건데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절대 물냄새가 아니라 시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심했는데 병원을 보니 이미 방치된 지는 한참이 지나서 시체가 있을 수도 없었죠. 한참을 냄새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도중 콰직하고 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랑 1층에 물 차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던 와중에도 그 소리만큼은 확실히 들렸죠. 그리고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었던 게 계단 쪽을 보니 그게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것까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개인 줄 알았습니다. 키가 엄청 작았고 안광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다리가 4개가 아니라 2발로 서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한참을 멍 때리고 있으니 50cm도 안 되는 어린 꼬맹이가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작은 꼬마애가 폐건물 3층까지 올라왔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자 미친듯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줌보가 새어나올 것 같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계단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던 그게 한 발짝 성큼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손에 있던 휴대폰 하나만 부서져라 쥐고 뛰었습니다. 계단 쪽 3층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비상구 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갔고 문이 잠겨 있으니 유리문에 대고 휴대폰은 미친듯이 두들겼습니다. 그 와중에 썩은 냄새는 계속 가까워지고 뒤에서는 차박차박 발소리가 들리니까 죽겠더군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미니까 서서히 깨지는 유리 조각들이 손을 파고들었는데 그딴 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픈 와중에도 유리문을 부수었습니다. 계단을 구르다시피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미 1층은 물에 차 있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이미 물살까지 있는 똥물에 들어갈 엄두는 도무지 나지 않았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옥상으로 가려고 고개를 위로 돌리는 순간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거기 그대로 서서는 아까처럼 눈에 빛을 내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엉엉 울고 허우적대면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층 문은 반쯤 잠긴 채 닫혀 있었고 당기는 문이라 안 열리더군요. 수압 때문인 건지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속에서 몸으로 치고 받고 개 난리를 치니까 유리가 아예 터졌습니다. 활짝 열려버린 출입구에서 엉엉 울면서 뛰쳐나왔죠. 얼마나 패닉에 빠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황급히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똥물에 뛰어들었으니 응급실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진통제, 항생제 맞으면서 잠에 드니 회진원 의사가 깨우더군요. 전신에 타박상, 찰과상, 열상천지인데 회복에 신경 쓰라고 했고요. 그날 저녁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귀신을 본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왔나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에 거의 잠겨있는 유리문을 부술 정도면 얼마나 패닉이었을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차라리 창문을 부수고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왜 거기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보통 썩은 냄새가 나면 악귀의 냄새라고 하는데 잡혔으면 큰일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빠져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세조 3년 평안도에 역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역병이라는 게 평안도 전체에 돌지를 않고 한 고을에만 돌았죠. 왕이 즉위한 직후 더군다나 세간에 괴이한 소문이 떠돌던 터라 조정에서도 꽤나 이 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병을 조사하기 위해 평안감사와 해민국의 의관 둘을 파견하죠. 그들은 서둘러 말을 몰아 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장기에는 분명 몇 사람은 살아있다고 쓰여 있었으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명을 빼고 모두 죽은 상황이었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위독했는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 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해민국의 의원조차 이게 어떤 증상인지 알아낼 수 없었고 병명조차 몰랐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은 십수일이 지나면 몸에 타박상이 생겼고 마치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니 당초에 이해할 수 없었죠. 역병이기 때문에 격리는 시켰지만 희한하게도 이 마을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라도 역병에 접촉했음에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역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데려온 사람은 겨우 눈을 뜨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한 내용은 참으로 해괴했습니다. 이 고을의 한 노인이 곧 환갑이었고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답니다. 노인의 집이 아니라 지역 유지의 커다란 기와집에서 환갑잔치가 열렸고 소도 몇 마리나 잡았을 만큼 거창한 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한창 시끌벅적한 순간에 거지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거지 소년을 대접할 수 없었기에 문을 지키고 있던 노비들이 소년을 잘 타일러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돌아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그걸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불쾌했는지 누구는 소년에게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소년을 쫓아내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껏 자신의 집을 빌려준 지역 유지는 자신의 위신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노비를 시켜 아이를 쫓아낼 것을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노비들이 아무리 아이를 들고 내쫓으려고 해도 소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 둘이 어린아이 하나를 드는데 마치 못이 박혀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역 유지가 몽둥이를 들고 와 아이의 머리통에 휘둘렀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지역 유지는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 아이에게 빌었습니다.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살짝 웃고 어디선가 꺼낸 바가지를 땅에 던져 깨부수었습니다. 환자가 말하길 그토록 끔찍한 웃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죠. 당연히 잔치는 한순간에 망가졌고 그 이후로 문제의 역병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던 노비 2명의 팔에는 누군가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생겼죠. 그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고 지역 유지는 마치 머리가 수박 터지듯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아이에게 욕을 했던 사람들은 온몸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부터 심지어 밥이라도 몇 덩이 줘서 내보내자고 했던 사람들 모두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는 이 말을 하고는 몇 시간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을 거뒀죠. 감사와 해민국의 의원들은 장계에 어떤 말을 써서 올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었고 버려진 고을에 가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하고 거짓으로 장계를 작성해 보고합니다. 그냥 알 수 없는 병이 생겨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역병은 끝났다고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억신이는 요괴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로도 묘사됩니다. 도깨비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야차라고도 기록된 내용도 있거든요. 특히 두억신이는 사람의 머리를 짓눌러 죽이는 귀신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악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담들도 많고 야사들도 많은데 하나같이 무서운 이야기뿐이죠. 2006년 2월 4일 일본의 한 커뮤니티 스레딕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절대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게 글의 제목이었죠. 당연하게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열었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들 이 그림을 보고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고 그 아래 스레주가 하는 말을 찾았죠. 그림을 보고만 분들께 전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공양을 올려야 하고 제가 말한 대로 준비해주세요.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귀신을 불러서 공양을 올려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레딕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꺼림칙한 마음에 진짜로 물을 가져와서 공양을 준비했죠. 스레주는 물을 가져왔다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전등불을 끄고 불을 끈 시점부터 공양을 시작하는데 한 줄로 적은 단어들을 3차례에 걸쳐 읽으라고 지시하죠. 승발천열 감열의 운명재증. 이 주문을 3번 다 외웠다면 컵에 든 물을 바로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양이 모두 끝났고 모든 사념은 사라졌습니다. 스레딕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느낌과 의문이 들었죠. 굳이 공양이 필요한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린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스레주는 모든 사람들의 사념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념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보지 않고 사념이 있는 사람만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따위로 사람을 낚는 제목을 어떻게 안 볼 수 있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스레주는 꿋꿋이 모든 사념을 떨치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한 명이라도 더 사념을 떨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글을 보기 위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스레주가 지시한 대로 물을 가져와 주문을 외우고 물을 마셨습니다. 스레주는 계속해서 공양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사념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그들에게서 상당히 순조로운 리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건 항상 끝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죠. 하지만 스레주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는 진짜로 스레주가 이쪽에 영험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미래는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스레주는 당신은 운이 좋고 건강과 행운을 빌겠다며 마치 대단한 힘을 지닌 것처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슬슬 스레딕이 유명해지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쓴이가 시킨 행동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하지 말라고 씁니다. 스레주가 올린 그림은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글쓴이가 하라고 한 행동이 엄청 위험하다. 진짜로 주문을 외우고 물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 글쓴이가 공양이라고 표현을 썼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스스로를 저주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다들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스레주가 말한 주문을 보면 분명 고사 지낼 때나 쓰는 경문 같은데 특히 그 중에는 재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섬뜩하다는 거죠. 다시금 증오한다는 뜻을 공양 올릴 때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글쓴이가 마지막에 항상 남겼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보면 분명 다른 단어들은 가타카나로 썼으나 이 말은 히라카나로 썼다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 오츠카르 사마데스, 즉 귀신의 시인분입니다 라는 말과 발음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레주의 행동은 정확하게 분석해낸 글이 올라옵니다. 물컵을 가져오게 만드는 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성불하지 못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물컵 안에 가둔 다음 그것을 먹게끔 하는 거였죠. 보통 이런 주문은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 일부러 전기를 끄게 하고 귀신을 불러서 그걸 먹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림을 미끼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저주를 걸게 했던 거죠. 글을 읽고 있던 사람들 전부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문을 자세히 분석해봐도 정말 섬뜩한데 승천하지 못한 영혼에게 또다시 증오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죠.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의 섬뜩한 증언들도 이어졌는데요. 물을 마시던 도중 맛이 이상해졌다. 자꾸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누나가 이 글을 보고 저주의식을 했고 죽었다는 글도 있었죠. 갑자기 누나가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병원에 의식불명이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사실인지 그냥 낚시글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악한 저주를 퍼붓게 하는 사람의 심리가 참으로 섬뜩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림으로 미끼를 던지고 주문을 외우게 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되었던 주문을 읊으면서 의식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경남 하동의 조그마한 마을에 덕배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덕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도우며 동생까지 돌보는 가족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거기에 머리까지 명석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늘 학교를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를 도왔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까봐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재웠으며, 말이 쉬워서 학교 갔다 시장 갔다지 학교에서 시장까지 약 3km 정도, 다시 시장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1970년대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먼 거리에도 불평불만이 없던 덕배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져서 미수가 오빠 오줌 좀 쌀게, 옆에 꼭 붙어있어 라고 말하곤 오줌을 넣었습니다. 덕배는 오줌을 누면서도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개가 눈앞에 펼쳐지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자 방금 전까지 있던 미숙이가 보이지 않았죠. 덕배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안개를 헤치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옆에 있던 미숙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죠. 덕배는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미숙이 덕배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 가시나야, 어떻게 된 거야? 미숙은 해맑은 표정으로 뭔가를 자랑하듯이 흔들었는데 흔히 산딸기처럼 생긴 빨간 색깔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덕배의 눈에는 머리핀 따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말 동생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기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동생을 찾아서 어찌나 고마운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고마, 빨리 가자. 집으로 도착한 덕배는 동생을 씻기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꽤나 먼 거리를 걸어왔던 터라 시장에서 먹은 밥이 소화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야,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고구마 줄게. 그렇게 씻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온 덕배는 동생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누웠습니다. 동생은 고구마를 먹으며 아까 주운 머리핀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머리에 꽂아보았죠. 오빠야, 내 이쁘지? 이쁘네. 아까 거기서 주운 거니? 응, 오빠인 줄 알고 누구 따라갔는데 오빠야가 아니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땅에서 주웠다. 뭐라고? 덕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덕배와 미숙이가 몇백 번을 오간 길이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덕배와 미숙이 외에는 사람이 없었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 사람일 텐데, 그래서 동생이 자신과 누군가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배는 동생이 어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미숙이는 엄마다 라고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나갔는데, 지금 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덕배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엄마라면 문을 열고 들어올 건데 하다못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도 통성명을 하고 왕래하던 사이인지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든 덕배는 동생의 입을 막고 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미수가, 잘 들어. 지금 어머니 올 시간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배야, 미수가 문 좀 열어도 엄마가 팔을 다쳤다. 그제야 덕배와 미숙이 안심을 하고 문 앞으로 가려는 순간 덕배는 대문 아래에 보이는 신발이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대문 밑에 다리는 붉은 천에 꽃 모양의 술을 놓은 신발이었죠. 다시 덕배는 미숙을 잡고 멈췄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손가락질로 대문 밑을 가리켰는데 미숙이도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미숙아, 덕배야, 어서 문 좀 열어도. 덕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발이 아닌데요? 그제서야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그쳤는데 덕배와 미숙이는 대문 밑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문 밑으로 보이던 다리가 서서히 앉는 것입니다. 두 남매는 겁이 난 나머지 덕배는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향했죠.
바로 그때 언제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흰 얼굴에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낄낄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야, 미수가 문 좀 열어달라니까. 덕배는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내 여자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으로 들렸습니다. 미숙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덕배야, 미수가 문 좀 열어달라니까. 마치 고양이가 우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자는 남매를 불렀는데 동생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죠. 덕배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오빠인지라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아, 걱정 마라. 엄마가 대문에 붙인 부적 때문에 못 들어올 거다.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요망한 것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때, 이 요망한 년아, 어디 사람 사는데 찾아와서 웃는 거야?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가 누군가를 혼내는 소리가 났는데 우당탕 소리가 요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덕배와 미숙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한 걸음에 방문을 열었죠. 걱정 말거라. 손각시년, 이 엄마가 물리쳤다. 덕배의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 문 앞에서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낄낄대는 여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한눈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에 친한 무당 할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한눈에 손각시라면서 애들을 해칠 거라고 빨리 마을에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당 할머니와 마을의 사내들이 손각시를 쫓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이야 어머니가 빨리 발견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물리쳤다고 하지만 완전히 내쫓은 건 아니었기에 혹여나 또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덕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미숙이 나이였을 때 고모가 해주던 이야기를요. 고모는 안개가 심한 날은 귀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면 처녀 귀신이 잡아간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죠.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런 날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덕배는 두려운 마음에 미숙이를 재우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게 요물이면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말라는 듯 그 요망한 게 이제 집에 못 올 거다. 무당 할매한테 부적 써달라고 해서 대문 앞에 붙였다. 그게 이제는 얼씬도 못할 거다. 그리고 덕배, 니도 이거 받아라. 웬 나뭇가지 하나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복숭아 나뭇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나 요망한 것들을 쫓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 요망한 게 또 너희 앞에 나타나면 이걸로 냅다 후려치거라. 하지만 덕배는 겁이 났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다시는 그런 요물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 이른 새벽에 덕배와 미숙이를 깨워 같이 시장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찾아왔죠. 대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엄청 바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덕배와 미숙이는 예전처럼 단둘이 3km를 걸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안개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덕배는 순간 그때의 생각이 나서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야, 아프다. 왜 이리 손을 세게 잡는데?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푸념만 늘어놓은 미숙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덕배는 느꼈습니다. 오늘 그 요망한 것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미숙이를 지켜야 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책가방에 있는데 어떡하지? 5만 가지의 불안감이 밀려왔죠. 미숙아, 빨리 걸어서 집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때처럼 요상한 기 나타날지 모른다. 빠르게 걸어 나중에는 덕배가 미숙이를 안고 냅다 뛰었습니다. 다행히 귀신을 만나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덕배는 서둘러 대문을 잠갔죠. 그런데 덕배는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때 그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이죠.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호랑이처럼 네 발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에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 요물은 순식간에 빠르게 달려왔고 불쑥 대문 밑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덕배는 요물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경직되어 버렸죠. 찢어진 눈은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섭게 덕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문 열어라, 덕배야.
덕배는 무서웠지만 미숙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요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요물은 끼룩끼룩 소리와 함께 물러났죠. 하지만 요물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열어라. 어서 열어. 어서 열란 말이다. 덕배는 무서웠지만 동생인 미숙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동생 미숙이 식칼로 방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마구마구 벗기고 있는 겁니다. 미숙아, 정신 차리라. 이게 뭐 하는 거야? 덕배의 눈에는 미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품을 찍어 발랐는지 얼굴은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뭔가를 발랐습니다. 옷은 어머니의 치마를 둘러입고 머리에는 주운 머리핀을 달았죠. 그리고 매서운 눈으로 덕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덕배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세차게 미숙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무섭게 웃으며 밖에 있는 요물과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덕배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나 미숙이가 잘못될까봐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덕배를 밀치고 대문을 향해 뛰어나갔고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요물과 미숙이가 어슬렁어슬렁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물은 앙칼지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덕배야, 너도 이 누나 따라가자. 요물은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꿀렁거렸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덕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책가방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레 마당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덕배도 요물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버텼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요물이 순식간에 동생인 미숙이를 잡아채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배는 크게 놀랐고 미숙이를 잡아가는 요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빨리 덕배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무당할매 집으로 달려갔죠. 할매, 무당할매, 미숙이가 요물년한테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미숙이 그거한테 죽으면... 무당할매는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고 있었습니다. 안다, 그 요망한 년, 내 올 줄 알았어. 어찌나 한이 서려있던지 장군님 심기가 불편할 정도다. 덕배야, 할매는 요망한 년한테 한시 빨리 가봐야겠다. 너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니라. 요망한 년 멀리 못 갔을 기다. 이 할매가 꽹가리 싫테니 소리 듣고 잘 찾아와야 된대. 덕배는 마을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사내들과 함께 각종 연장과 횃불을 들고 할매가 내는 꽹가리 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덕배야, 단디 쫓아오니라. 할매 꽹가리 소리가 요란한 걸 보이 퍼뜩 가야겠다. 무당 할매는 요망한 것의 뒤를 냉큼 쫓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신이 나며 들판을 기었는지 발자국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요망할 년, 내 무당지 40년 동안 이런 년은 처음 봤대. 서둘러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를 땅에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요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각시 또한 춤을 추다가 무당 할매의 기척을 느끼고 길게 목을 뺀 채 할매를 노려봤죠. 무당 할매는 꽹가리를 치며 요망한 것이 싫어하는 주문 같은 걸 읊었습니다. 꽹가리의 요란한 소리와 할매의 연불이 손각시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망한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굉음을 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야, 그만해. 그만해. 무당할매는 고통스러워하는 손각시를 보며 더욱 집중했는데 때마침 요사스러운 소리를 들은 미숙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숙이는 눈앞에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손각시의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무당할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본 요망한 손각시는 팔을 길게 뻗어 미숙이의 다리를 잡았죠. 어딜 도망가. 어떻게 잡은 먹잇감은 돼. 손각시의 광기 어린 모습에 미숙은 겁을 먹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죠. 덕배는 손각시의 손이 미숙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자 복숭아 나뭇가지로 엮은 뭉치를 손각시의 손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팥소리와 함께 요물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고 요물은 고통스러운지 더욱 거세게 울어댔습니다.
덕배대 이놈, 내가 네 놈만은 용서 안 한다. 무당할매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은 뭉치를 손각시에게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요물의 몸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사람의 형체에서 벗어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살쾡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들킨 살쾡이는 재빠르게 도망을 쳤는데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뒷산으로 멀리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자 무당할매는 손으로 가로막았죠. 함부로 쫓아가면 우리가 더 위험하대. 저거 진짜 위험한 요물인기라. 마을이장이 무당할매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와 그런데 저거 고작 사람으로 둔갑한 살쾡이 아닙니까? 무당할매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덕배야, 미수가, 너희들은 운이 좋았대. 저런 요물한테 홀리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리지. 영물이 한 많은 인간의 시체를 먹으면 요물이 되는 기라. 아,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소박맞은 여인네가 갈 곳이 없어가 벌벌 떨다가 산에서 요절했구만. 살쾡이가 여인네 시체를 뜯어먹고 빙이 된 기라, 빙이. 무당할매는 미숙이에게 다가갔고 미숙이 머리에 꽂힌 산딸기 모양의 머리핀을 보았습니다. 이거다. 미숙아, 이 할매가 새 머리핀 사줄 테니까 그 할매한테 주라. 미숙은 처음에는 할매가 머리핀을 빼앗는 줄 알고 손으로 감췄지만 덕배가 설득하여 간신히 내려놨습니다. 무당할매는 머리핀을 보더니 그 여인네의 한이 너무 느껴진다고 말했죠. 한 맺힌 물건은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요망한 것이 이걸로 미숙이를 꼬셨어. 애초에 미숙이를 잡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기야. 참 요망한 것. 덕배와 미숙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요물은 자신이 죽던 날 꽂고 있던 머리핀을 미끼로 미숙이를 홀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방맞았다는 집념과 살쾡이가 맛본 인간에 대한 집념이 미숙이를 노린 것이었죠. 뒤늦게 찾아온 어머니는 무사한 덕배와 미숙이를 보고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덕배네는 시장 가까이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죠.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두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생이 된 덕배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죠.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친구들을 보러 내려왔던 거였죠. 우연히 옛 생각이 나서 어릴 적 살던 집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바라보니 그 시절에 봤던 요망한 것이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앉아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무심코 덕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요망한 것도 덕배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뒷산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덕배의 귓가에 그 요망한 것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진짜 오랜만이네. 가끔 놀러와. 이제 너랑 네 동생은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영혼이 다른 사람 혹은 동물로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살쾡이나 호랑이처럼 영물이라고 부르는 동물들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못 낳고 죽은 여자 귀신을 손각시라고 했는데 그 시체를 잡아먹은 살쾡이에게 그 영혼이 들어갔다는 게 참 섬뜩하네요. 죽어서도 아이를 탐하는 것도 괜스레 소름 끼치고요. 나는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에 맡은 조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일이 있었다. 어떤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 로드롤러라고 해야 되나? 땅을 고르는 큰 롤러가 앞에 붙은 차가 여성 직원을 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보험금의 지급 관계상 사고의 대략적인 요점 조사나 유족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 여성 사원의 친가로 차를 몰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다. 원래 어촌이기도 해서 바다 내음이 가득한 뭐랄까 바닷가의 시골 마을이란 바로 이렇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다. 사람의 왕래도 거의 없고 날씨도 좋았다. 오래된 주택들이 그대로 들어서 있어 왠지 모를 향수가 느껴졌다. 하지만 꽤 길이 꼬여 있거나 일방통행이 많아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차를 공터 비스무리한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15분 정도 헤맸을까? 일단 차가 있는 대로 돌아온 나는 길을 물어보기로 했다. 마침 어떤 여자가 세수대야 같은 걸 가지고 터벅터벅 내 앞을 걷고 있었다.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동네에 사는 A씨 댁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다. 앞을 걷던 여자가 뒤로 돌았다. 나는 심장을 꽉 움켜잡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뒷모습에 딱히 내세울 만한 특징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얼굴은 입술이 널름 벗겨지고 이빨이 여러 개 빠진 데다가 얼굴 형태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오른쪽 눈은 핏줄이 서서 희번뜩하게 부릅뜨고 있었지만 왼쪽 눈은 뜨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눈꺼풀이 내려가 있었다. 뒤쪽에서 본 머리카락은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앞머리는 불쌍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턱의 모양도 이상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삐죽하게 튀어나온 듯한 형상으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왼쪽 뺨만 홀쭉했다. 마치 그쪽 뺨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돌릴 뻔했지만 그건 실례되는 일이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저쪽. 여자는 자기가 가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가볍게 인사한 다음 그 여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인공적인 두려움은 아니었다. 이런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방금 마주친 여성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든 내 손이 조금 떨리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병에 걸린 걸까? 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건가? 나이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뒷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젊었던 것 같지만 얼굴을 보니 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목적지인 유족들의 집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꽤 흥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게 사실을 받아들이며 돈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었다. 유가족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영정 앞에서 향을 피웠다. 영정을 보니 참으로 예쁜 사람이었다. 회사 관계자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사무원으로 일한 지 3년째 나이 든 직원들이 많은 직장이었는데 그녀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그녀를 자기 딸처럼 귀여워해서 우리 아들놈이 결혼만 안 했으면 꼭 장가를 보냈을 텐데 라는 말을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만큼 슬픔은 더더욱 깊어서 그 직원은 사고 후에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껏 거의 넋을 놓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도 성심성의껏 대응한 모양으로 그녀 어머니에게서 원망이나 고충이 있다는 말은 없었다. 보험 금액에 대해서 협상하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단지 불쌍한 우리 딸, 시집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나다니 라는 어머니의 말에 나의 말문을 막혀버렸다. 조사를 하는 입장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익숙해지지 않은 이 감각을 짊어진 채 나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차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까 만난 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마주치면 인사 한마디 정도는 해야겠지만 솔직히 말해 만나고 싶지 않았다. 뭐랄까 본능이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동네 지리를 모르는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길을 되돌아갔다. 다행이라고 말하면 신뢰가 되겠지만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나는 안도하면서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의 몸체 부분에 손자국이 몇 개나 묻어 있었다. 약간 더러운 갈색 손자국 같은 게 차 보닛에 몇 군데 그리고 운전석 문 쪽에 몇 군데 묻어 있었다. 차체가 흰색이라 굉장히 눈에 잘 띄었다. 나는 차에서 먼지 닦기용 시트를 꺼내 눈에 띄는 곳을 닦았고 다행히도 때는 곧 벗겨졌다. 뭔가 도둑질을 해가려고 했나 생각했지만 딱히 도둑 맞은 건 없었다. 그 공터는 사유지였으니 화난 공터 주인이 차를 손자국으로 더럽힌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얼른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 결과가 보험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썼다. 바라건대 보험금 담당자가 아주 약간이라도 이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그러고 있는데 상사가 찾아와서 회사에서 제출한 정식 보고서를 건네줬다. 나는 그 보고서를 팔락팔락 넘기다가 사고 현장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 사진은 피해자의 손 언저리를 찍은 사진인데 아마도 피해자의 피가 묻은 듯 콘크리트 블럭 같은데 살짝 더러운 갈색 손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오늘 차에 묻어있던 손자국과 똑같아 보였다.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이건 우연일 거라고 믿기로 했다. 애시당초 손자국은 확실하게 티날 정도의 차이가 없지 않은가. 하물며 이건 사진이다. 우연히 같은 색처럼 보이는 거다. 좀 특이한 체험과 연관짓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다음 사진은 피해자의 사고 직후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롤러에 찌그러진 얼굴, 널름 벗겨진 입술, 이상하게 일그러진 얼굴의 형태, 오른쪽 눈은 번뜩 열려있고 왼쪽 눈은 눈꺼풀이 스르륵 떨어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턱의 형태까지. 그 사진에는 그야말로 낮에 내가 만났던 여자가 찍혀 있었다.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걸 쓰고 있는 내 기억은 그 사진에 영향을 받아서 낮에 만났던 여자를 사진과 동일시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잠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 직후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 아직도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 가끔 말하는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쯤 갓 전역해서 처음 자취방을 구했을 때입니다. 부가연동 재개발지구 또는 굴레방다리 달동네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밀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이 집에서 나온 이후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거기서 구한 집은 옥탑방이었고 평상에서 별을 보는 낭만 따위는 찾을 수도 없는 옥탑이었습니다. 달동네 중턱에 있는 구축 빌라에 불법으로 증축한 옥상층이었죠. 가뜩이나 싼 전세 매물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온 곳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동네에 닭이 돌아다니고 골목 어귀에는 보살집이나 점집이 가득해 대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뭘까 생각되었죠.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 닭이 돌아다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거리마다 점집에 붉은 깃발이 나부껴서 밤엔 더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저녁에 비몽사몽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랑 주말을 맞아 자취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집 창문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다 보니 가로수나 가로등이 있고 밤에 가로등 빛이 위로 뻗어 창에 닿으면 그림자 정도야 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한 장난기가 들어서 여자친구에게 괜히 겁을 줬습니다. 저거 사실 나무가 아니라 사람 손이고 이 동네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동네라 죽은 고인분들을 기리려고 깃발도 건다. 가끔 저렇게 창문에 손 그림자가 비치면 모른 척 해야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즉석에서 지어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는 약간 겁을 먹었는지 저한테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죠. 다음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출근길에 나설 때 집 앞 그 골목 어귀로 들어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게 맞나? 그것도 재개발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달동네에 어떻게 나무가 있지? 물론 있긴 합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옥탑방 창문에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높은 나무는 없고 집 주변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빌라 자체가 워낙 따닥따닥 붙어있는지라 나무가 설 곳은 없었죠. 당연히 이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당장 일을 나가야 되니 비몽사몽 걸어갔습니다. 오지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날은 열대야가 한창인 여름밤이었는데 옥탑방, 그것도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주거지여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싱크대가 얼어붙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키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에어컨을 켜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죠.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찬바람이 훅 하고 불어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후진 것이라 온도 조절이 맛이 가서 틀어두면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서 끄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이부자리 옆에서 현관 방향으로 있었고 그 말은즉 머리맡으로 직접 냉풍을 뿜을 각도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나한테 바람을 불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멋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가로등 불빛이 간접등으로 어스름하게 비추는 방 끝에 주방과 현관 사이쯤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긴 검은 머리칼에 하얀색인지 빛바랜 노란색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넓은 옷을 입고서는 등을 돌려 웅크리고 있었죠. 정말 뭔가가 있었습니다.
갓 전역해서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 살면서 도둑이나 괴한이 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머리맡에 항상 장도리를 두고 자기도 했고, 가끔 주말에 늦잠을 자다가 친구가 놀러오면 문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장도리를 들고 일어서서 경계부터 할 정도로 준비를 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눈만 뜨고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도둑인가, 공격해야 되나, 이런 가짜는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고 본능적으로 그냥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당연한 걸 납득하는 심정으로 개구리가 뱀 앞에서 몸이 굳듯이 깨닫았죠.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차가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게 지금 나를 봤다. 형체도 불분명하고 눈은커녕 이목구비도 안 보이는데 그게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걸.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눈이 꽉 감겼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기절하자. 낮이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덜덜 떠는데 다시 귓가에 바람이 쓱 불어왔습니다. 아, 저게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다. 눈을 뜨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다더니 쫄았네. 이부자리 위에 행거에는 옷이 걸려있고 그 중에는 제 저녁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안 자는 거 알아. 일어나봐.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조롱이나 농담 같은 말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또박또박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까무러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곧장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는 사흘간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뒤에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날 전까지 그 친구랑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거짓말 하나 없는 실제 저의 경험담입니다. 공포영화도 좋아하고 괴담도 즐기지만 귀신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날을 기점으로 어쩌면 정말로 귀신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느끼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그곳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실제로 있으면 당연히 무서울 겁니다. 더군다나 바람을 불고 말을 거니까 기절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실 저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귀신 보고 나니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한들 절대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